아버지의 입술에서 핏방울이 배어 나왔습니다. 남대문 인력시장 전봇대 아래 아버지는 시퍼렇게 질린 입술을 질겁하도록 깨물고 계셨습니다. 추위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버지가 벗으신 옷 아래 드러난 양어깨를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그건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고통을 참아내기 위해 당신의 살을 물어뜯고 계셨던 겁니다. 통행금지 해제 사이렌이 울리기도 전 아버지는 마당의 얼음을 깨고 세수를 하셨습니다. 쩍쩍 갈라진 손등에 닿는 얼음물 소리가 단칸방 안까지 들려왔지요. 겨울 새벽 4시 온 집안이 얼어붙는 추위였지만 아버지는 그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젖은 얼굴을 닦지도 않은 채 낡은 목도리를 두르고 집을 나서셨습니다. 신발 끄는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조심하셨습니다. 대문이 삐걱거릴까봐 손으로 천천히 밀어 여셨지요. 나는 이불 속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다시 잠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로 가시는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녁 무렵이면 돌아오신다는 것만 알았지요. 학교 가는 아침이면 어머니가 보리밥에 된장국을 끓여주셨습니다. 국 속에는 무와 감자가 더 많이 씹혔고 밥은 물기가 많아 숟가락으로 떠먹기 힘들었습니다. 나는 그 밥을 한 숟가락씩 천천히 삼키며 배를 채웠습니다. 어머니는 늘 부엌 구석에서 등을 돌린 채 식사를 하셨지요. 배가 부르다며 수저를 들지 않으실 때도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나는 미아리 고개를 넘어야 했습니다. 겨울이면 그 고개는 빙판길이 되어 한 걸음 한 걸음이 위태로웠습니다. 80원 하던 버스비가 있으면 학교 앞 문방구에서 새 연필 한 자루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새 정거장을 미리 내려 걸었지요. 고무신 밑창이 닳아 발바닥이 시렸지만 그 80원은 아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아버지는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지요. 나는 책가방을 던져두고 마당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발에 먼지를 털었습니다. 고무신 코가 또 한 겹 벗겨져 있었습니다. 발가락이 비칠 정도로 얇아진 그 고무신을 보며 나는 아버지가 오늘은 좋은 일감을 구하셨기를 바랐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행주만 닦고 계셨지요. 밤 8시, 9시가 되어서야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지게를 메고 오시는 날도 있었고 빈손으로 오시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밥상의 분위기로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감을 구하셨는지 아니면 하루를 허탕 치셨는지를요. 그땐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왜 매일 새벽 가족들이 깨기도 전에 얼음 대야에 얼굴을 담그며 스스로를 깨우셨는지요. 그리고 그 추운 새벽 거리로 나가 무엇을 견디고 계셨는지를요. 아버지는 왜 매일 아침 신발 끄는 소리조차 죽이며 사라지셨을까요? 미아리 고개를 넘는 길은 겨울이면 지옥이었습니다. 빙판 위에서 미끄러지지 않으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딛어야 했지요. 친구들은 버스를 타고 훈훈한 차 안에서 학교로 향했지만 나는 늘 걸어서 갔습니다. 80원이 아까웠습니다. 그 돈이면 문방구에서 공책 한 권을 살 수 있었고 어쩌면 어머니께 설탕 한 봉지를 사드릴 수도 있었으니까요. 학교 수업이 끝나면 나는 곧장 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남대문 시장 쪽으로 돌아가곤 했지요. 시장통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좌판마다 물건이 쌓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이를 걸으며 창문에 비친 물건들을 구경했습니다. 살 수는 없었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가 일찍 끝나
남대문 시장통을 지나고 있었지요. 좌판 사이를 걷다가 나는 전봇대 뒤에 서 있는 낯익은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낡은 목도리, 해진 누빈 점퍼, 그리고 옆구리에 기댄 지게. 아버지였습니다. 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수많은 지게꾼들 사이에 섞여 서 계셨습니다. 모두들 일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지요. 상인들이 지나가며 사람을 골랐습니다. 손짓 한 번에 누군가는 선택받아 지게를 메고 따라갔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깊게 숙인 채 가만히 서 계셨습니다. 나는 전봇대 뒤로 몸을 숨기고 아버지를 지켜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상인 한 명이 아버지를 가리켰습니다. 아버지는 얼른 지게를 메고 그를 따라갔지요.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 상인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나이 들어 보인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나는 아버지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입술이 시퍼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알 수 없었지요. 아버지는 아랫입술을 질겁하도록 깨물고 계셨습니다. 입술 사이로 핏방울이 배어나오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꼼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다음 상인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이곳에서 이렇게 서 계신다는 걸 내가 알아서는 안 된다고 느꼈지요. 나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골목길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빈 지게를 메고 오셨지요. 그날 밤 나는 이불 속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입술을 그렇게 깨물고 계셨을까요?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감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왜 자꾸만 자신의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고 계셨을까요? 그날은 동사무소 쌀 배급일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부에서 쌀을 나눠주는 날이었지요. 아버지는 아침 일찍 빈 지게를 메고 나가셨습니다. 배급소까지는 걸어서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먼 길을 지게를 지고 가셨다가 쌀을 받아 다시 지고 돌아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아침부터 부산했습니다. 쌀독을 꺼내 먼지를 털고 쌀을 담을 자리를 만들어 두셨지요. 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쌀 냄새가 집 안가득할 거라 기대했습니다. 수업 시간 내내 배가 고팠지만 저녁에는 하얀 쌀밥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서는데 이상했습니다. 지게가 빈 채로 마당 한 구석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쌀 가마니는 보이지 않았지요. 아버지는 마루 끝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계셨습니다. 등을 돌린 채 말없이 연기만 내뿜고 계셨습니다.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솥뚜껑도 열지 못한 채 행주로 빈 찬장만 닦고 계셨습니다. 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으니까요. 저녁 무렵이 되어도 밥 짓는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부엌 구석에 앉아 계셨고 아버지는 여전히 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는 터진 입술을 손등으로 가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허탕을 쳤다고. 배급소에 갔더니 쌀이 다 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달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셨지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보리밥에 된장국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 속에는 보리가 쌀보다 더 많았고 국에는 무만 둥둥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숟가락 드시더니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끝내 수저를 들지 않으셨지요.
나만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밥알을 하나하나 세며 삼켰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이불 속에서 내뱉으신 낮은 신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어디 아프냐고. 아버지는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신음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지만 그 소리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또 새벽에 일어나 얼음 대야로 세수를 하셨습니다. 얼굴도 제대로 닦지 않은 채 집을 나서셨지요. 나는 그날도 80원을 아껴 걸어서 학교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허탕이라 말하며 숨겼던 그날의 진짜 행적은 어디였을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목이 말라 잠에서 깼습니다. 부엌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지요. 나는 조용히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계셨습니다. 부엌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가 등잔불 아래 앉아 계셨습니다. 작은 거울을 앞에 두고 무언가를 바르고 계셨지요. 가까이 가서 보니 아버지의 입술이었습니다. 낮에 봤던 그 시퍼런 입술, 피가 맺혀 있던 그 입술에 하얀 연고를 바르고 계셨습니다. 안티프라민이었습니다. 동네 약국에서 파는 값싼 연고였지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입술에 연고를 발랐습니다. 그리고는 옷을 벗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양어깨가 드러났는데 그것은 온전한 살이 아니었습니다.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고 군데군데 짓물러 있었습니다. 지게 작대기에 눌린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어깨에도 안티프라민을 바르셨습니다. 연고가 상처에 닿을 때마다 아버지의 이마에 땀이 맺혔지요.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이를 악물고 참으실 뿐이었습니다. 나는 문틈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학교 가는 길에 남대문 시장을 다시 지나갔습니다. 인력시장 근처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전봇대 뒤에는 여전히 지게꾼들이 서 있었지요.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니 시장 뒤편에 소금 가마니가 쌓여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일꾼 몇 명이 소금 가마니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한 가마니에 40kg은 좋게 넘어 보이는 무게였지요. 그들은 지게에 두세 개씩 가마니를 싣고 가파른 계단을 올랐습니다. 어깨가 지게 작대기에 눌려 휘어졌고 발걸음은 비틀거렸습니다. 소금기 섞인 물이 새어나와 옷을 적셨습니다.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배급소에 갔다던 그날 정말로 간 곳은 배급소가 아니라 이곳이었다는 것을요. 인력시장에서 일감을 구하지 못한 날이면 아버지는 이곳에서 소금 가마니를 날랐던 겁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어깨가 짓물러도 참아내셨던 거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던 이유도 이제 알겠습니다. 그건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를 견디기 위해, 쓰러지지 않기 위해 아버지는 당신의 살을 물어뜯으며 고통을 참아내셨던 겁니다. 소금기 섞인 물이 어깨 상처를 파고드는데도 아버지는 왜 소리 한번 지르지 않으셨을까요? 그날 아침 잠에서 깨어 눈을 뜨니 내 머리맡에 꼬깃꼬깃한 돈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1,000원짜리 지폐 4장이 들어 있었지요. 4,000원. 석 달째 밀린 육성회비였습니다. 선생님께서 여러 번 독촉하셨지만 나는 차마 집에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버텨왔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봉투를 쥐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집을 나가신 뒤였지요.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났냐고. 어머니는 대답 대신 고개만 돌리셨습니다. 아버지가 마련하셨다고 학교 가서 선생님께 드리라고만 하셨습니다. 나는 그 봉투를 품에 꼭 안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새 정거장을 미리 내려 걸었지요. 미아리 고개를 넘으며 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이 돈을 마련하셨을까? 배급이라도 빈손으로 돌아오셨는데 어디서 이 돈을 구하셨을까요? 학교에 도착해 담임 선생님께 봉투를 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영수증을 써주시며 고생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친구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알 것 같았으니까요.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남대문 시장을 다시 지나갔습니다. 혹시 아버지를 볼 수 있을까 싶어서였지요. 인력시장 근처를 배회했지만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금 창고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여전히 일꾼들이 가만히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한 일꾼이 계단을 오르다 주저앉았습니다. 어깨가 버티지 못한 것이었지요. 감독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빨리 일어나지 못하냐고. 일꾼은 어깨를 부여잡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만히를 지게에 실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의 신발을 보았습니다. 낡은 고무신이었습니다. 밑창이 거의 다 닳아 발바닥이 거의 드러날 지경이었지요. 집에 돌아와 신발장을 열어봤습니다. 아버지의 고무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들어 올려보니 밑창이 종이처럼 얇았습니다. 발가락이 닿는 부분은 구멍이 날 지경이었지요. 아버지는 이 신발을 신고 매일 인력시장에 서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일감을 구하지 못한 날이면 소금 창고로 가셨던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늦게 돌아오셨습니다. 어깨가 더 축 처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저녁상 앞에 앉으시더니 수저를 들지 않으셨지요.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어디 아프냐고. 아버지는 괜찮다고 그냥 피곤할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의 손등에는 노란색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지게 작대기를 쥐느라 생긴 자국이었지요. 그 손으로 아버지는 내 육성회비를 마련하셨던 겁니다. 어깨가 짓물러도 입술을 깨물며 참아내고 소금 가마니를 날라번 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 짓무른 어깨를 이끌고도 다시 그 가파른 계단을 오르셨을까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신음소리가 방 안에 가득했기 때문이었지요. 어머니가 일어나 아버지 곁으로 갔습니다. 어디가 아프냐고 병원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괜찮다고 그냥 근육통일 뿐이라고 하셨지요. 하지만 신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불을 살짝 들추고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어깨를 감싸쥐고 계셨습니다.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혀 있었지요. 어머니가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의 옷을 벗기려 하자 아버지가 손을 저으셨습니다. 괜찮다고 그냥 자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강제로 아버지의 웃옷을 벗기셨지요. 그 순간 나는 숨을 참았습니다. 아버지의 어깨는 제대로 된 살이 아니었습니다. 보라색으로 멍이 들어 있었고 군데군데 피부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물집이 터진 자리에서는 진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울먹이며 물으셨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아버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어머니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조심스럽게 상처를 닦아주셨지요. 아버지는 이를 악물고 참으셨습니다. 신음조차 삼키려 애쓰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또 새벽에 일어나셨습니다. 어머니가 말렸습니다. 오늘은 쉬라고
어깨를 치료해야 한다고 하셨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하루 쉬면 하루 벌이가 없다고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얼음 대야로 세수를 하고 집을 나서셨습니다. 나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에 남았지요. 어머니가 시장에 간 사이 나는 아버지의 짐을 뒤졌습니다. 낡은 보따리 속에서 안티프라민 통을 찾았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연고는 거의 바닥이 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밤 몰래 바르셨던 거였지요. 통 안쪽을 보니 무언가 접힌 종이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영수증들이었습니다. 내 이름이 적힌 육성회비 영수증, 쌀가게 영수증, 연탄갑 영수증. 아버지는 이 모든 걸 하나하나 챙겨두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영수증들 사이에는 핏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지게에 무언가를 지고 오셨지요. 쌀 한 가마니였습니다. 아버지는 마당에 가마니를 내려놓으며 어머니를 부르셨습니다. 어머니는 쌀을 보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어떻게 마련하셨냐고 물으셨지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방으로 들어가 쓰러지듯 누우셨습니다. 나는 마당에 나가 그 쌀가마니를 만져봤습니다. 가마니 한쪽에 소금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소금 창고에서 번 돈으로 산 쌀이었습니다. 어깨가 짓물러도 고통을 참으며 계단을 오르내리고 그렇게 번 돈이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왜 그 고통 속에서도 단 하루도 쉬지 않으셨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내가 35이 되던 해였습니다. 폐렴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일주일 만에 숨을 거두셨지요. 임종 직전 아버지는 내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비가 무능해서 미안하다고, 제대로 먹이지도 입히지도 못해 미안하다고. 나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아버지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셨지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고향 집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단칸방은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이불, 삐걱거리는 장롱, 먼지 쌓인 찬장. 모든 게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였지요. 나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를 개고 서랍을 비우고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장롱 맨 아래 서랍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뚜껑은 녹슬어 있었지요.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그 안에 안티프라민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50년도 더 된 물건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연고는 이미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통 안쪽을 뒤지니 접힌 종이들이 나왔습니다. 낡은 영수증들이었지요. 내 이름이 적힌 육성회비 영수증, 중학교 입학금 영수증, 교복감 영수증. 아버지는 이 모든 걸 평생 간직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영수증들 사이사이에는 핏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입술을 깨물 때마다 묻어났던 피였습니다. 어깨에 고통을 참느라 이를 악물 때마다 터져나왔던 피였지요. 아버지는 그 고통의 흔적들을 영수증과 함께 보관하고 계셨던 겁니다. 마치 훈장처럼 자랑스러운 기록처럼 말입니다. 상자 밑바닥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내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지요. 새 교복을 입은 내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옆에 선 아버지는 어색하게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아버지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76년 3월 2일 아들 중학교 입학. 이 아비는 오늘만큼은 가슴이 뿌듯했다. 나는 그 사진을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뼈를 깎아 내 미래를 사셨습니다. 어깨가 짓물러도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참아내고 소금 가마니를 날랐습니다. 그리고 평생 아비가 무능해서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무능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이 세상 누구보다 강했던 분이셨습니다. 다만 그 강함을 당신의 몸으로 증명하셨을 뿐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 터진 입술에 연고 한번 발라드리지 못했을까요? 이제 나도 칠순을 넘긴 노인이 되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아버지의 얼굴이 보입니다. 주름진 이마, 굽은 어깨, 거친 손, 모든 게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겨울이면 입술이 트는데 그럴 때마다 남대문 전봇대 아래 서 계시던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밤이면 꿈을 꿉니다. 미아리 고개를 걸어 내려가는 꿈입니다. 고무신 밑창이 닳아 발바닥이 시린데 계속 걸어야 합니다. 80원을 아껴야 하니까요. 고개 아래에는 아버지가 서 계십니다. 지게를 진 채 입술을 깨물며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꿈에서 깨면 눈물이 흐릅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사셨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무겁다고 힘들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지요. 그저 묵묵히 견디셨고 참으셨고 걸어가셨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압니다. 당신이 깨물었던 건 입술이 아니라 자식을 향한 참담한 사랑이었다는 것을요. 당신이 짊어지셨던 건 소금 가마니가 아니라 가족의 내일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당신이 흘리셨던 땀과 피는 단순한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자식이 고개 들고 살아가길 바라는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을요. 미안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저도 아버지 곁으로 갈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셨냐고, 아프지 않으셨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견뎌내신 그 모든 고통을 이제는 제가 기억하겠습니다.